자, 시작해 볼까요? 한번 풀었으니까 어느 부분이 틀린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일단 회사는 상인이죠. 회사 상인, 그렇죠. 하더라도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거 아니다. 회사의 상위가 되려면 개인 기관 자격으로 해야 회사의 상위가 되고 개인 자격으로 하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 2형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이 있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역시 상인 자격이죠. 대표이사는 기관 자격으로, 개인 상인의 경우 상인 자격으로 돈을 투자하는 행위만 상위가 되는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하면 돼. 그 1, 2항 잘 기억하세요. 개인이란 말이 나오면 상위가 되는 겁니다. 3항. 영업을 준비하는 이가 보조상으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이게 바로 자기명이죠.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가 바로 자기명입니다. 자기 명의로 상인 자격을 지도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라고 쓰므로 어떠한 사가 다른 상인의 X,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지.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하는 자의 보적상이가 될 수가 없다. 맞죠? 답은 쉽죠. 상. 변호사 상인이 아닙니다. 법무사도 상인이 아니죠. 비영리이기 때문에 변호사 X, 법무사도 안 됩니다. 2항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지배인은 영업 지배인이 적었고 영업주에 관하면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재판상 관함. 상법상 재판상 관함인 건 두 개밖에 없죠. 지배인과 대표이사. 지배인과 대표이사 빼고는 재판상 관함이 없어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항 그렇다면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의 미죠. 영업에 관한 것인가 비죠.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는 지배인 행위가 주관적 의사 상관없습니다. 객관적, 추상적으로 보는 거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객관적이고 추상적으로 보는 거죠. 됐고, 이항 틀렸고. 지배인은 상인 또는 대리인. 여기다 지배인에서 선임된다 그러면 안 되고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서 선임된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지배인은 상인 또는 지배인에 선임된다 그럼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인, 즉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는 거죠. 상,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에 관한 범위 내이지만 다음 줄 끝에 자기 또는 제3대 이익을 도모한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남용한 거죠. 이때는 세 번째 줄 끝에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과 대리권 제한 위반은 달라요. 대리권 남용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 위반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있죠. 3번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1항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사용인은 선임 해임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배인은 선임 해임할 수 없지만 부포사부터는 선임 해임할 수 있습니다. 2항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겸직금지. 지배인에 관한 상법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인은 지배인 상호, 상업정보, 상업등기 네 가지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지배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 폐연지배인은 영업주에 관한 재판상 안 되죠. 폐연지배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지만 외관주의는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X. 5항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지배인을 둔 본점 들어온 지점에서 등기하는 거죠. 대리권의 소멸. 은 등기합니다. 대리인의 선임도 등기하죠. 제한은 등기 못해요. 지배인 대리권 제한은 등기 못하고 선임과 소멸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에 관해서는 당연히 등기하는 겁니다. 4번 상법상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성인에 관한 설명 중 옳다는 것은 1번적으로 특정 동그라미 특정 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밑줄 현장 소장, 이게 바로 부포사죠. 특별한 사직임자는 그 특정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되는 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특정 업무입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부포사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이항 회사의 전산개발장비 구매 동그라미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세 번째 줄 지급보증 행위까지 할 수 있냐? 못하죠. 지급보증 못합니다.
지급보증 밑에 조그맣게 이사회 권한입니다. 지급보증은 이사회예요. 이건 이사회 권한이다 하는 거죠. 판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됐고. 사망.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상인이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지만 다음 줄 자기 떠난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앞에 문제에서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받죠. 대리권 남용. 이것은 부포사의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러나 다음 줄 끝에 알았거나 할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남용은 다 똑같아요. 남용이라 그러면 알았거나 할 수 있으면 무효한다. 3. 회사의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상인인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자 그럼 뭐예요? 자, 0, 3, 2, 2,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즉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거죠. 이때는 자기 명의 영업주계산, 자기계산, 영업주계산, 제3자 계산, 이디강도 청구 2주 1년 행사할 수 있죠. 플러스 해고, 플러스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회사의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상인은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걸 했다. 이거죠. 3, 2가 적용되는 거죠. 이득 얻은 경우 회사는 판매부장에 대해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죠. 맞습니다. 자기 계산,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 이득 양도 청구합니다. 하더라도 판매부장에게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배상 청구는 또 할 수 있죠. 맞고. 5항 회사의 경리부장을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 가진 사업장을 선임했다. 선임에 관해서 본점에서 등기한다? 아니죠. 지배인만 등기합니다. 부포사부터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포괄되는 건 미주고 다음 줄 등기액수. 자 비슷한 문제 5항 5번 문제. 근데 왜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있냐? 세 개 시험을 합쳤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교수님들이 내는 데서만 내기 때문에 겹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 내용은 조금씩 틀리죠. 1항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폐연집에 나가는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항과 3항을 묶으세요. 안 되죠? 상법상 폐연집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5항 이번에는 3항에서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상 표현들이 동그라미 법리에서 그 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권한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부포사에 대해서 표현부포사가 적용될 때 상법상 표현지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상 표현대례가 적용된다고요. 아주 중요하죠. 민법상 표현대례가 적용. 그러니까 사망이 틀린 겁니다. 자, 2항으로 올라가서 상업사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요거하고 4번 문제 3항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4번 문제 3항과 5번 문제 2항은 다른 겁니다. 4번 문제 3항은 권한을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자, 5번 문제 2항은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권한을 넘어선 거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2항.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있는 경우도 영업자는 그런 사유를 줘서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고 증명책임은 당연히 영업자가 부담하죠. 증명책임 영업자가 부담한다. 됐습니다. 됐고. 자, 4항.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다만 상대방이 공동지배인 1인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해서 효력이죠. 그러니까 공동지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중 한 사람에게만 해도 되죠. 맞습니다. 상 맞고. 이 문항이 4개밖에 없는 건 등기직 문제입니다. 등기직 문제 됐고 5문항 중에 판례가 없는 문제는 회계사 문제. 4문항짜리는 등기직 문제, 판례가 섞여 있는 문제는 변호사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 이런 건 변호사 시험 문제. 박스형 문제는 다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기억.
회사가 상이한 수의 영업을 영위할 때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만 되죠. 회사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개인 상의는 상호가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회사는 무조건 하나만 씁니다. 자, 기억 틀렸고. 니은.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업이 2년 동그라미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답니다. 2년 폐지본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폐지한 것으로 본다. 그 후로부터 2주가 지나면 이양개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 시에 상호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유한회사 옆에다 플러스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설립 시에 상호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는 상호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목적 변경 상호가 등기는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죠. 상호, 목적 변경 또는 본점 이전 상호가 등기는 모든 회사가 다 됩니다. 제가 틀렸고. 리을. 명의 대여자는 명의 차용자인 영업주의 거래 상대방이 악의일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그렇죠. 악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죠. 미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기한 자만이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상호권이 발생하고 등기 유무와 관련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상호를 등기하면 무조건 부정 목적이 추정되는 거죠. 등기하면 부정 목적이 추정되는 거지 등기한 자만이 폐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하고 리을이 맞는 문장이죠. 근데 문제는 답을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7번.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찾는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냐는 거죠. 상법 24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란 자, 세 번째 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을 가려고 하는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자, 다음 주 끝에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 뭐 맞는 문장이죠.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럼 맞는 겁니다. 자, 2항 상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모르는 데 대해서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아니죠. 대여자가 부담하는 거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됐고. 자, 양 틀렸고. 3항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와 채용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 있죠. 됐죠. 다음 절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가 다음 주 끝에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죠. 만약 효력이 미치면 진정연대 채무고 담보력 강화를 위해서 다 부진정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4.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업 시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거 뭐 6번 문제에서도 있었고 2년 폐지한 것으로 본다. 2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을 1항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타인과 연대하여 변될 책임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끝에 허락 동그라미 다음 줄 연대 동그라미 허락하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허락이 자, 2항 농약 판매 등록 명의자 농약을 판매하면 상인이죠. 그 등록명을 위법하게 대여했을 때 저도 대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대여하면 책임을 지는 거지 그것이 꼭 적법한 대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적법하든 위법하든 대여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3번 명의 채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죠. 다만 증명 책임은 누가? 대여자가 해야 되는 거죠. 4.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면 명의 채용자가 상인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 대여자 책임이 성립되죠.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님에도 대여자 책임을 진 실제 사례가 있죠. 인천시. 인천시가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틀렸고. 5항 명의 채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불법행위는 대여자 책임이 없습니다. 단 채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여자가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은 가능합니다. 지시 감독 관계에 있을 때는 사용자 책임이 되지만 일단 불법행위 책임은 없어요.
자, 9번. 상법상 상업정보. 아주 드물게 나오는 부분이죠. 법문사 시험 쪽에는 10몇 년 동안 내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맞고. 이항 회계장부는요. 거래를 그두고대 기재한다. 회계장부 거래를 기재하는 겁니다. 자, 3항 상인은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개인 상인입니다. 개인 상인은 영업을 개시했을 때와 매년 1회 회사는 성립한다. 즉 설립 등기와 할 때와 매결상기마다 대차 대조표의에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이 양 보세요. 회계장부는 거래를 기재하는데 어떻게 매년 한 번 작성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뒤집어야 돼요.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회계장부에 따라서 대조표를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4. 법원은 직권으로 밑에다 플러스 신청. 직권도 되고 신청도 돼요. 플러스 신청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청도 되지만 직권도 된다는 거죠. 상인은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하고 상업장부는 10년. 상업장부는 10년 보존하고 전표 등은 그 영수 카드 쓰게 되면 전표 같은 거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전표는 5년 보존, 상업장부는 10년간 보존한다. 그리고 장부를 폐쇄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겁니다. 됐고 한 번 정도는 풀어봐야죠. 상업장부도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10번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져올 저런 것은 1항 등기 혜택, 등기 기간이 있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을 때 등기 혜택에 따른 과태료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등기 혜택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이게 등기직 문제입니다. 등기직은 상업등기법을 따로 안 보니까. 과태료는 본점, 지점 따로따로 각각 부과됩니다. 이항 과태료 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점이 많은 회사의 경우. 그래서 상업등기에서는 지점 등기를 본점 등기와 동시에 본점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항 상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럼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죠. 그렇지만 등기한 경우라도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플러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항할 수가 없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때는 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등기 전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항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가 된 경우 밑줄 긋고 적법 추정됩니다. 대표이사 퇴임 등기 되면 적법이 추정되기 때문에 민법 129조 정하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적용이 배제되죠. 왜?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이거 민법에서도 나오는 판례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퇴임 등기가 되면 등기로서 적법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도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서 등기 퇴임 등기 후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상 회사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 등기가 부실 등기라면 그 부실 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을 지분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이 판례 물으면 간첩이죠. 뭐 됐고. 자 11번부터 자 보시면 11번부터 14번까지 한 문제도 안 11번부터 14번 한 문제도 안 틀린 분은 정말로 고수입니다. 고수. 제가 봐도 이거 문제 풀기 힘들더라고요. 꼼꼼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영업 양도에 대해서 보죠. 어디가 틀린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법상 영업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합니다.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한다. 원칙은 맞아요. 틀리죠. 자 보세요. 양수인이 양도인을 속용한다고 해서 채권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거죠. 양수인이 양도인을 속용하고 채무자가 선의 무증거실로 양수인에게 변제해요. 그렇죠?
양수인이 상호를 소경하고 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소경하고 채무자가 선이 무증과실로 양수인에게 변제할 때만 변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채권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에요. 간주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채무자가 선이 무증과실로 상호를 소경하는 양수인에게 변제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틀렸죠? 2형. 영업 양도에서의 영업은 단순한 영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으로서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재산이죠. 영업이라는 것은 기능적 재산입니다. 여기서 기능적 재산이라는 것은 결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능적 재산은 건 결합체를 말하는 거지 개개의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것의 기능적 재산의 결합체를 바로 영업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3번.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소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면 양수인은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양도인의 영업이란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도 책임이 있죠. 또는 이제 개별 통지했을 때 채무인수를 상호로 소경하지 않았을 때 채무인수를 광고하거나 개별 통지하면 양수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4항. 상호를 수경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있어서 영업으로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에는 영업상 활동에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법에서는 보통 불법 행위를 빼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건 불법 행위가 포함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항.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양도인은 약정이 없으면 10년이죠. 그리고 동일 플러스 인접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 어렵네. 답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 인접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됐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12번. 영업, 양도, 양수에 관한 설명정을 찾는 것은 1항. 다른 기업의 사업법원의 일부를 양수, 영업 일부 양수도 돼요. 영업 전부 양수, 일부 양수 됩니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함께 포괄 승계에 받기로 약정할 경우에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거죠.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예요. 계약 체결을 이전에 해당 영업법원에서 근무하다 해고 크객서 해고된 근로자까지 승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고되어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예, 맞네요. 해고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니다 맞고. 2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서 양수인도 책임이 있으며까지 좋습니다. 이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임을 요함으로입니다. 영업양도 당시보다 장래 X 발생한 것이 확실한 채권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다. 이 발음으로는 안 돼요. 장래 안 됩니다.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면 됩니다. 됐고. 자, 3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을 한 채무 인수할 것을 광고하면 양수인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계속 사용하자도 광고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자, 4항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3항을 묶으세요. 즉 영업 양도에 관한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하자는 건데, 자, 먼저 4항 보겠습니다. 영업을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40이죠. 상호를 수경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때 상법 제45조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규정도 당연히 유추 적용된다. 즉 영업양도 규정을 영업 출자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13번 문제 3항 보세요. 13번 이게 이제 등기적 문제네요. 13번 문제 3항에서 영업 임대차의 경우 상법 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업 양도는 영업 출자에는 유추 적용되지만 영업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판례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5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서 채무자가 선이며 중대한 것이 없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채무자가 선이며 중대한 것이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 효력은 비체 변제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비체 변제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정답은 2항.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만 되는 거지 변제기는 상관없어요.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이번엔 등기직 문제.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찾는 것은 1항 상법 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을 한 제3자 채권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부지지 연대 채무라는 거죠. 2항 이거 또 나오네. 그렇죠? 영업양수인이 상법 42조 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대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자세하네요. 그 당시까지 발생한 요거를 당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틀립니다. 당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당시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영업양도 당시에 발생한 채무 하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가 아니라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로 봐서 그러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 그건 안 돼요. 장래는 안 됩니다.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제가 이 4년치 기출문제를 뽑고 나서 작년도 기출문제 있잖아요. 작년도 기출문제 대조해 보니까 25문제 이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빼고. 너무 똑같은 거 빼고. 야, 이렇게 일치율이 높은가?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와 거의 똑같은 기출문제 다 뺀 겁니다.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험인데도 거의 비슷한 판례들과 조문들이 나오잖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발생한다? 맞는데 당시에 발생한 거 하란다 그러면 안 돼요. 당시까지 발생한 것까지 포함하고 그렇지만 장래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이항 틀렸고. 3화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 정할 것은 아니다. 맞죠? 영업출자는 적용되지만 임대차 적용 안 됩니다. 자, 4.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물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술 최민수를 광고하면 양수인도 책임이죠. 됐습니다. 14번. 2번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건 변호사. 12번은 회계사. 13번은 등기직. 14번은 변호사. 근데 문제가 다 똑같아요. 자, 상법상 영업 양도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항 영업을 양도할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그리고 인접지역에서 동동료 받는다. 약정하면 20년. 아까 봤었죠? 약정이 없으면 10년 동일 인접. 약정이 있으면 20년 동일 인접. 그런데 2항 판례 꼭 기억해주십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행위를 승인받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선의 무증가실이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승인 없이 하게 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 보호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주총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는 무조건 무효.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결에는 선의 무증가실이면 유효가 되는 달라요. 다릅니다. 주총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가행법규로 보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항 잘 보세요. 이 변호사 문제니까. 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회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할 때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건 어때요? 그때는 유효죠 뭐. 그렇죠? 1인 회사와 똑같은 법을. 그러니까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유효고 다만 그런 게 없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영업양도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건, 자 보시면 그 영업양도의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세요. 주주 전원이 동의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의 측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지 않은 행위가
원칙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게 아니고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판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할 수가 있고 만약 주주 전원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없다고요. 신의 측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출제되지 않은 유일한 판례가 이거예요. 영업양도에서 미출제된 판례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됐고. 자, 3항. 영업양수인에 의해서 적용되는 명칭이 사고 자체가 아니라 영업표지일 때도 이거 뭐 많이 봤던 거죠. 영업표지 동그라미고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 책임에 관한 상법 42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양도는 영업을 하는 제3자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영업표지일 때도 적용된다. 오코도 포함되죠. 4. 그렇다면은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42조 1항을 유추한다? 아니라는 거죠. 영업 출제는 유추되지만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신 유행 문제를 공부하자. 최신 유행 문제.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적용 안 된다. 야, 그러고 보니까 13, 14 등기직과 변호사 시험에 전부 다 임대차가 나왔죠. 됐습니다. 5와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을 한 제3자 채무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그때 영업양수인은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달 책임이 없겠죠.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책임 없음을 통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책임을 양수인은 면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영업양도. 자, 그럼 이제 상위 편을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항도 꼭 기억해야 될 판입니다.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개업준비행위가 아니에요. 즉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원래 요 판례가 끊었는데 요 앞부분에 뭐가 나냐면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객관적으로는 개업준비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객관적으로는 개업준비행위가 아닌데 자 보세요. 그래서 주관적인 의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영업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객관적으로는 준비행위가 아니지만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영업자금 차입에는 설명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 등에 의해서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이때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차입행위는 설명까지 포함돼야 상법을 적용한다. 차입행위는. 자, 요 판례도 꼭 기억해주시고. 뭐 이항이야 뭐 쉬운 거죠. 상행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다. 비현명적인.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대리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어차피 뭐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거 맞으니까 본인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당사자 일방 동그라미에 대해서만 상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되죠. 상사 소멸시효는 쌍방적 상행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으로 적용되고 기본적 상행이 보조적 상행이 다 적용되죠. 자, 4항 이거야 많이 나왔던 판례.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보통 이걸 권리임의 귀속주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죠.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인으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 즉 권리, 의무를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뜻이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되려면 후자죠. 후자가 바로 상인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16번, 17번 상사시효. 16번, 17번 상사시효. 17번이 최근 등기직 기출문제죠. 자, 둘 다 기출문제, 등기직 문제네. 16번, 등기직은 상사시효에 목숨을 걸어요.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판례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16번. 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체 협약에 의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 위로금은 5년이죠. 위로금. 주의무 위반은 10년. 단체 협약에 따른 주의무 위반은 10년. 위로금 채권은 5년.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인인 회원 요 말이 꼭 들어야 돼.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 회원에게,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조합이 상인인 회원에게, 알겠죠? 상인인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회원에게 자금을 제출하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 즉 상인인 회원의 입장에서 상사채권이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망, 이사가 제3자에 대해서 지는 손해배상 책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책임은 무조건 10년입니다. 이사 책임은 무조건 10년. 그래서 상법 401조에서 이사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회사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자, 틀렸고. 상인이 동그라미. 상인이 동그라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돼서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한 특허권 동그라미의 전용실시권 밑줄 설정 등록 절차 이행 청구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특허권 자체는 이제 공법상 권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상인이 그 특허권의 수익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좋습니다. 17번. 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등 가정을 치는 것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 직접 동그라미,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기회사 성립한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되고 상행위 계약의 해제 동그라미, 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도 다 상사시효 대상이 되죠. 근데 이 항의 문제죠.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그럼 상행위가 아니냐? 의료법인인 매도인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서 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예로 확정됨에 따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죠. 그러면 다음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몇 년이 되냐 하는 문제인데 민법에서는 뭐 10년이에요.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민법상 법률 행위에 기초했다면 10년이 맞아요. 근데 상법상 상행에 기초했다면 5년이 맞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 그랬잖아요. 회사가 매수인이니까 당연히 상행위가 아니냐. 판례는 이렇게 봐요. 이 부동산 거래에서 보시면 회사의 부동산 거래. 회사의 부동산 거래죠. 부동산 거래인데 단순한 부동산 매수와 분양 계약을 나눠본다고요. 분양 계약을 나눠본다. 근데 회사라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이것은 상행위로 보지 않아요. 자 않고 요거에 상행위로 본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당이득이 되면 부당이득 10년. 10년. 요건 부당이득 3년. 부당이득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5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회사가 부동산 분양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계약의 해제다. 부동산 분양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5년이고 단순히 회사가 부동산 거래했다 그럴 때는 10년으로 본다는 거죠. 10년으로 본다. 좋습니다. 됐고. 근데 예외가 되는 판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망.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64조성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위는 다음 주 기본적 상위, 보적 상위 모두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항도 보세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다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이거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에요. 이거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보시면 보세요. 보험계약이 무효다. 무효다. 그렇죠? 무효다. 그러면 이때는 부당이득은 5년입니다. 부당이득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이 없다는 거죠. 부당이득은 이건 1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좀 보세요.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이게 보험계약의 무효라면 5년이 맞아요. 근데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162조 1항에 따라 10년. 거기 2항과 4항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나오니까. 그래서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은 10년. 그 다음에 5항, 4항에서 보시면 보험금을 받은 건 무효가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은 건 무효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게 그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요거는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이건 10년이 되는 거죠. 10년. 이거 특이한 판례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해한 걸 사항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등기직 기출문제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문제 18, 19번 볼까요? 상사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차는 것은 1항 상사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 당연히 포함되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물건에는 부동산, 동산 다 포함됩니다. 됐고. 저당권은 부동산, 질권은 동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포함한다. 2항 보통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X, 관련성은 필요 없죠. 생길 필요 없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최소한 채무자 소유일 것을 취하는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상사 일반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관련성이 필요 없는 대신에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항 특별상사유치권이죠.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수화인으로부터 운송물에 관한 보수, 운임, 채당금, 선대금, 보훈채산이라고 부르죠. 피담보 채권을 보수, 운임, 채당금, 선대금으로 제한하죠. 그리고 운송물을 유치하는 거죠. 이때 운송물은 수화인 등의 소유관계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사 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지. 일반 상사 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지. 위탁 매매인 대리상 유치권, 운송주선인 운송인 유치권은 그냥 운송물 또는 물건을 유치하는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화인 등의 소유자일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설에 표가 그리죠. 표 있죠? 그래서 일반 상사주권과 특별 상사주권, 이젠 일반 상사유주권만 보면 안 돼요. 요즘엔 일반 상사유주권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 상사유주권까지 같이 내니까 그 4개를 그 밑줄 긋은 거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알면서도 틀 수가 있으니까. 됐고. 4항 당사자는 상사유주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있죠. 답은 좀 쉽네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이번에는 이건 회계사 문제. 상법 제58조의 일반 상사유치권과 상법상 특별상사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드는 것은 20번 문제는 뭘까요? 이건 변호사 문제. 딱 스타일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1항 일반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 약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있다. 배제할 수 있다. 맞고. 자, 그런데 2항 일반 상사 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로 한정된다. 맞죠? 그 대신에 관련성은 필요 없고 일반은 채무자 소유입니다. 일반은 채무자 소유. 그 18번 문제 2항에도 있잖아요. 보통 유치권, 일반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 3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면 그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것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성립신수에 따르기 때문에 선행저당권자에게 대응할 수는 없죠. 3.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해서 밑줄 보수, 운임, 채당금, 선대금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그 다음에 담보물, 운송물을 유치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관계 필요 없죠. 운송물이면 이제 누구 소유인지는 알 필요 없죠. 이게 상사의 특별유치권. 이번엔 대리상. 대리상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 피담보 채권이죠.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고 변제기 쓸 때까지 변제기 기회 있는 때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밑줄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이죠.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 표에 딱 들어맞는 문제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유질계약이 비교적 최근에 나오긴 하는데, 자, 변호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야,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답인데. 상법상 유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천천히 보세요.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 약정이 상법 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 설정 계약의 밑줄 피담보 채권의 상위, 피담보 채권의 상위이죠. 생긴 채권이 만족하지 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자와 담보권자 중에 한 명만 상인하면 돼요. 설정자가 상인이 한다 X하시고, 그래서 설정자와 담보권자 중 설정자, 담보권자 중 1인이 상인이면 돼요. 설정자가 상인일 필요가 없다가 설정자나 담보권자 둘 중에 하나만 상인이면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상위로 발생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이 상위면 되는 거지. 설정자가 상인일 필요 없고 또 질권자가 상인일 필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상인이면 됩니다. 틀렸고. 2항 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해서 주식회사인 B 은행으로부터 금전 차용이 적었고 상횡이죠. 금전 차용 보조적 상횡입니다. 하면서 A회사 대표이사 갑이 B은행에 미대출금 채권을 담보해서 자신이 보유하는 C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해서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자 보세요. 채무자는 A회사고 상횡이 채무입니다. 근데 설정자가 누구예요? 설정자가 갑이죠. 대표이사 개인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말하죠.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저당권 설정해 주거나 또는 질권 설정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물상보증이 되는 거죠. 유질약정에 포함된 근질권 설정 계약을 B은행과 체결했다. 자 보세요. 그럼 피담보 채권은 상위 채무 맞죠? 회사가 부담하는 금전 차용 채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설정자는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죠. 근데 은행이 지금 채권 질권자가 상인이잖아요. 은행이 상인이죠. 그래서 위질약정에 대해서 상법 59조가 적용된다. 그렇다. 복잡한 논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가 상행위 채무고 설사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자신 보유하는 주식을 담보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지금 B은행이잖아요. 질권자가 B은행이니까 이것은 위질약정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3항 주식에 대해서 질권, 이게 3항이 바로 2항을 해설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아죠. 하나 판례를 판결 요지를 그냥 한꺼번에 다 내는 거죠. 3항이 바로 2항을 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잖아요. 2항에서. 질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 채권의 상위로 있는 채무면 그 주식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해서는 즉 2항에서는 지금 대표이사가 개인 소유 주식을 담보 설정했잖아요. 상법 59조가 적용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2항이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3항이 틀린 거죠. 4항 주식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다. 한쪽만 상인하면 된다니까 한쪽만 상인하면 되죠. 됐습니다. 이게 판례 하나 가지고 문제 낸 거예요. 5항 질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유질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그에 관해서 별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질권 설정 계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별도의 유질 약정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최신 문제 스타일 판례 하나를 그냥 한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판결 요지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판결 이유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 만든 겁니다. 이 문제 잘 기억. 그러니까 유질 계약이 거의 안 나죠. 보통 유치권이 나오는데 유질 나오면 20번 문제 빼고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유질 나온 무조건 이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됐고. 그다음에 22번까지 보고 싶을게요. 22번까지 보고 싶. 21번 이게 무지하게 복잡해요. 21번, 22번. 민법에서 채권법이 어려운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설명정을 찾는 것은 상법상 수인이 미칠 1인 또는 전원에게 상위 또는 에다 세무. 그러면 다음 주 연대 책임. 전원에게만 상위가 아니라 1인 또는 전원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연대 책임입니다.
영 상법상 상명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액수 혈육이 있죠. 다만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 대하여도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는 아니고 상대방이 배신감을 느끼니까 대리인 니도 책임져라 하는 거죠. 3. 상법상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뭐 임치 의무를 자기 재산 이 정도 쉽죠. 선량한 관리자죠. 상인이 영업범위에서 임치를 받으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가 있습니다. 사항 꼭 알아둬야 되는 판례죠. 민법에서는 소비대차에서 약정이자가 인정한 데만 무이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상행위 채무에서는 약정이자가 인정한데도 최소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죠. 단 이것은 법원의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성명을 해야 되는 거죠. 상인간에서 금전 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설사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죠. 민법은 무이자로 바뀌지만 상법은 약정이자가 인정 안 돼도 최소한 법정이자는 포함되어 있다. 5항 상법 제54조 상사 법정이율의 6%는 상위 이르는 채무와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상위 간의 불법행위 X 이런 손해배상 채무는 당연히 적용 안 되죠. 불법행위는 상사 법정이자가 적용 안 됩니다. 22번 좀 무척 헷갈리던데 볼까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다는 것은 갑과 을이 갑에게만 상행이 미적었고 위에다 1인 갑에게만 상행이 미적었고요. 거기다 1인 또는 수인에게 상행이라고 써놓습니다. 됐죠. 근데 1인 또는 수인 되죠. 근데 여기서는 1인의 경우에만 나오는 거죠. 갑에게만 상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이를 연대해서 변될 책임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1인 또는 수인에게 상위가 되면 연대 책임이 되니까 한 명에게만 상위가 돼도 한 명에게만 상위가 돼도 연대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됐고 2항 하나의 행위로 갑과 을 모두에게 상위, 갑과 을 모두에게 상위 미절. 이번엔 갑과 을 모두에게 상위네요. 이런 채무가 되진 않지만 채권자인 병에게 상위 안 돼요. 보세요. 여기 채무자. 채권자죠? 됐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됐습니다. 요 상행위는 요 사람에게 상행이 돼요. 그 사람. 채무자에게 상행이 돼요. 자, 그럼 채권자에게 상행이 아니라고요. 채권자에게 상행이 아니라 채무자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꼭 2항 먼저. 갑과 을이 갑에게만 상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할 때 이 사람들이 채무자라고요. 1인 또는 전원에게 상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채무자가 될 때죠. 이때 이를 연대해서 변될 책임이 있는데 자, 2항 하나의 행위로 갑과 을 모두에게 상위가 되는 채무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자인 모두에게 상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1인 또는 전원에게 사니까 모두에게 상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 안 되죠. 네? 최소한 한 명이라도 상위가 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상위가 안 되는 말은 갑에게도 을에게도 상위가 안 된다는 거죠. 채권자인 병에게는 상위로 인한 채권이 된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액 없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 채무 부담 관계한다. 맞다고요. 이 판례. 이거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어때요? 이거는 거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채무가 1인 또는 정해. 채권자는 상관없어요. 채권자는 상관없고 채권자일 때는 그냥 분할 채무가 되는 거죠. 자, 3항. 이번에는 3항에서 보증이 상행이거나 또는 주채무가 상행이에요. 주채무가 상행이 알겠죠? 그래서 보증인 자체가 상행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일 때 이때 연대보증이 되는 거죠. 연대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해당하는지 보세요. 전문 보증기관인 주식회사 갑 이거죠.
보증이 상황이라는 거죠. 전문 보증기관인 주식회사 갑이 영업으로 보증을 했다. 상황이죠. 주채무가 상황이란 것이 아닌 경우라도 회사 갑은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편달 책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채무가 상황이 아니라도 보증이 상황이면 이때는 연대 보증이 된다는 거죠. 야, 문제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임대인 갑의 이행보조자인 을이 과실로 임차인 병의 임차권을 침해했다. 갑의 채무불응 이런 손해배상 책임과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이거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민법에 상법에서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민법에서 이 변호사 시험 문제 스타일이 이래요. 민법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왕. 민법상 조합원 전원인 갑과 을에게 이거죠. 1인 또는 수인에게 또는 전원에게. 이만 수인은 전원을 포함하는 거죠. 전원을 포함하는 거죠. 1인 또는 수인이니까 전원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전원이 갑과 을에게 상위가 된 행위로 조합 채무를 부담했다면, 채무자가 조합원이죠. 전원이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채무에 관해서 갑과 을 상호 간에는 분할 채무가 적용된다. 연대 책임. 분할 채무가 아니라 연대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항을 잘 보면 채권자에게 상위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대 책임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상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상위고 채무자 전원에게만 상위가 되는 게 아니라 1인 이게 수인 1인 전원이죠. 1인 또는 전원에게 한 명일 때도 되고 전원일 때도 된다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본다. 요거 이 12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상황만 살짝 바꾸면 이제 상법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쉬죠.